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염승환 이사님 처음 뵙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증시 전망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026년 새해 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4,437선까지 올라오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꿈의 5,000피까지 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도 한켠에선 여전히 국내 증시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반응도 상존해 있는데요. 먼저 염승환 이사님,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상승 흐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전망까지 말씀해 주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4천 넘으면서 여러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든요. 뭐 정부 정책도 있었고 또 전 세계적인 이제 탈세계화 현상 때문에 재정 지출이 좀 많았죠. 이런 부분들은 자산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고 거기에 이제 작년 9월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이제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까지 이제 랠리 보이면서 갔는데 지금 연초 분위기는 사실 반도체 혼자 독주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삼성전자가 연달아 지금 이틀째 7%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너무나 극심하게 부족할 정도로 예상을 지금 깬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이익 추정치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고 뭐 1월 2일 날 CT에서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제가 숫자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155조로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 20만 원 잡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정치들이 지금 각 증권사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코스피가 반도체 주도로 좀 급등하고 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각종 테마주들이 원래 연초에는 이제 정책 이슈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반영하면서 코스닥 개별주도 이제 같이 랠리를 보이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가 올해 전체로 봤을 땐 제일 셀 거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중간중간 또 조정장도 나오겠지만 이제 상승률로는 1분기가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13%만 오르면 코스피 5천입니다. 5천 간다고 해서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지수까지 왔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단기간에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숨고르기는 좀 일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삼성자이닉스가 좀 쉬면 못 올랐던 기업들이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어쨌든 또 한번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수는 좀 정체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랠리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5천을 향해 가는 그런 좀 분위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일부 숨고르기 양상은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5,000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1분기에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독주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여전히 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13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70만 원을 찍었다가 현재는 한 69만 1,000원, 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어느덧 8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1,000조 시대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목요일에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반도체 대장주 흐름을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 대장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전략은 그냥 홀드하고 끌고 가셔야죠. 그래서 홀딩이에요? 함부로 뛰어내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염승환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전체적인 뷰는 이제 1분기까지는 아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올라오고 워낙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라는 예측이 또 나오면서 4월에 발표될 때 생각보다 또 이제 그 전망치를 또 상회하지 못하면 또 이제 또 주가는 한번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1, 2, 3월은 뭐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 2, 3월까지는 이제 3월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은 한번 그 사이에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가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갭 매꼬로 또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빠질 때는 오히려 지금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보고서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가이던스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다들 이제 못 보던 숫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도 당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전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까지 좋냐? 이거 디램 팔아서 지금 80% 남기겠구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한 이유는 HBM4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진출이 마이크론과 같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엔 거의 지금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동시에 HBM4 시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 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하던 하이닉스보다는 안 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형태로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천장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수익을 챙겨야 될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3월까지는 1분기까지는 홀딩하자, 끌고 가보자라고 수익 극대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반도체 대장주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색깔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판주들이 강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소부장 대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 역시 HBM이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염승환 이사님, 지금 한미 반도체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16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다 같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좀 종목별로 각계의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소부장 쪽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전망까지 말씀해 주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사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다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되게 많았는데 이번 사이클은 되게 이상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강하고 소부장이 못 간 건 아닌데 되게 답답합니다.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상승률을 쫓아가는 그런 소부장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디램이라든가 낸드 쪽 이런 이제 가격 상승은 사실은 소부장이 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소부장이 안 가느냐? 결국 소부장 수급도 많이 비어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 디램 지금 공급은 절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를 조금 더 늘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또 나중에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차의 문제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소부장도 결국 따라간다. 다만 이 소부장 내에서도 차별화는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강한 건 HBM에 대한 의심이 작년 여름부터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하나비전이 이게 경쟁자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노이즈들이 이제 좀 상당히 많았는데 저번에 이제 그 기업가치 재고계획 한 거 이제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죠. 한미반도체가 이제 했던 공시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점유율이 글로벌 HBM 이제 본딩 장비라 그러죠. 이제 HBM, D램을 이제 12층으로 쌓는 건데 서로 이제 접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본딩 장비를 쓰는데 그 한미반도체의 점유율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거의 그냥 압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이제 그 반도체 내에서도 이 산업 이제 공정별로 그 크기가 커질 때 거기서 독주하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BM 장비 쪽에서는 압도적 1위고 이걸 대체하기가 당장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선택을 받았고, 또 그거 말고도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최근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전공정이나 후공정 내에서 각각 또 그 굉장히 높은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고 수요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소부장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다 간다. 그러니까 가긴 가겠지만 차별화는 되게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소부장을 하신다면 좀 장비 쪽이 좀 낫지 않겠냐. 특히 전공정 장비주들이 앞으로 좀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좀 계속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쪽으로 저는 좀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신기하게 오히려 대장 쪽이 더 강한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소부장 안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한미 반도체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또 소부장 안에서는 전공정 장비주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자율주행과 로봇주, 최근에 CS 모멘텀을 얻고 달렸던 쪽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기둥 랠리를 펼쳤다가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그런지 아니면 CS를 앞두고 미리 세론 물량이 나와서 그런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CS를 앞두고 세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로봇과 자율주행은 지금은 좀 놓아줘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좀 기회일까요? 기회는 아니고 조금 더 조정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로봇주들 보면 내러티브로 지금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3,0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5만 원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시세를 분출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아무 뉴스 없이 사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어서 CES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국면 나올 수 있으니까 로봇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바로 이제 급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앞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받쳐주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한 2분기 이후부터는 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종목을 좀 잘 걸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로봇과 자율주행 쪽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음에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이 끝나고 나면 찐 로봇주들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이 CS 순환매 쉬는 사이에 CS의 모멘텀을 얻고 있는 종목이 또 통신 장비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대규모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게 또 필수적인데 대용량 트래픽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덕분에 뭐 최근에 우주항공까지 이 신사업의 중요성에 통신 장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통신 장비 쪽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올해는 만년 소외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주도주가 되긴 좀 아직은 쉽지 않죠. 이게 실적이 아직 뒷받침되는 업종은 아니고 일단 이제 기대감이죠. 근데 이제 지난 몇 년간 뭐 사실 이제 5G에서 4G 시대로 넘어갈 때 한번 엄청난 그 성장을 했죠. 그 KMW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2019년도였나 그때 한번 8배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사이클 끝나고 이제 처참히 이제 주가가 좀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벌써 한 7, 8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6G 하긴 좀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고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가 이제 들어왔고 또 특히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봇과 자율주행인데 이 로봇과 자율주행은 어쨌든 인간과 이제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안 문제가 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통신망이 뭐 이렇게 속도가 느린다거나 응답 속도가 느리면 이게 사람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또 줄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도 이게 끊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장비는 일단 피지컬 AI 시장이 열리면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면서 기업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이 실적이 언제쯤 좋아질지 그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좀 추정하기는 좀 당장은 쉽지 않고 기대감만 가지고 좀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그 통신 장비 회사 중에 이제 노키아도 있고 에릭슨도 있고 중국의 화웨이도 있는데 아마 4위가 삼성전자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이제 긍정적인 뭐 투자 얘기라든가 아니면 해외 고객사로부터 뭐 수주를 받는다거나 그런 실제 이제 숫자가 검증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실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이클이 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통신 장비 사업부도 한번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난 몇 년간의 좀 암흑기는 끝난 것 같고 일단 통신 장비도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로 이제 전환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 장비 쪽은 현재 실적이 아직까지는 뒷받침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그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삼성전자도 이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지 이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2023년 8월 1일 이후 처음으로 950선을 돌파해 줬고요. 현재도 955선을 지나가면서 코스닥 지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는 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덕분이기도 한데요. 어제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의왕에 구축한 파일럿 라인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대거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이나 품질 평가용이 아닌 실제 자동차에 탑재될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해냈다라는 사실이 주목받으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기대감만으로 시장에서 한 번씩 좀 들썩이는 테마인데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섹터일까요? 일단 지금 이제 뭐 현대차에서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량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 아마 테스트용으로 쓸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상용화까지는 빨라야 내년 이제 한 27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SDI 같은 경우도 27에서 28년 얘기하고 있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28, 9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 2차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지나치게 테마가 좀 일찍 형성됐죠, 예전에.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이거 들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테마성 재료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당분간. 결국에는 지금 관련된 핵심 기업들은 이미 다 나와 있죠. 삼성 SDI라든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여전히 뭐 유효하다. 근데 이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많이 이제 관심 없을 때 사셨다가 좀 관심 받을 때 좀 파는 형태가 좋지 않겠나. 지금 전고체 배터리 차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저게 양산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만들어서 붙여놓고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과 원전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이 들려오면서 글로벌 증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선 이 소식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도 전혀 이 베네수엘라의 사태를 반영하지 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방산주들은 또 움직이고 있죠. 앞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방산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최근에 방산주 안에선 대장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시금 황제주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방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번 이제 베네수엘라 사건이 뭐 이게 전쟁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거의 속전속결로 좀 끝나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을 아예 그냥 체포해서 가버렸죠. 옛날에 파나마 실세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89년인가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제 지도자를 미국으로 압송을 해서 그냥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그냥 앞으로 계속 심화되거나 뭔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옛날에 이라크 전쟁처럼 그렇게 간다면 이게 뭐 방산주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일단은 어느 정도 뭐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좀 끝나버렸기 때문에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금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여기 이제 석유 자원이 워낙 많은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이제 친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빨리 좀 협상장으로 와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을 좀 끝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정전이 또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방산주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산주에 저는 미친 영향은 좀 오히려 좀 중립적이다. 다만 방산주는 좀 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전쟁이 끝나냐 마냐를 떠나서 유럽이 앞으로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돼요.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랑은 무관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LG 넥스원, 뭐 풍산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100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후장의 황제주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후장 1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의 한 20%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 이 방산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원전주 에너지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 기업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진출을 해서 원유 인프라를 복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이런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장 초반부터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정유주를 시작으로 해서 ESS, 변압기는 물론이고 원전주가 특히나 오늘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쉬어갔는데 현재도 한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단숨에 82,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 에너지 쪽에 주목을 해본다면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돼서는 이제 원유 관련돼서 좀 더 이제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 생산량은 1에서 2%밖에 안 돼요. 전 글로벌리.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이라 이런 회사들이 이제 채굴권 갖고 있다가 지금 쉐브론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 좀 강화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뽑아내겠죠. 그럼 이제 유가는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갑자기 원전이 왜 올라가냐. 연초 되면 이제 원전 관련된 장기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표가 좀 될 거고요. 최근에 지금 물밑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미션 자체가 이제 미국의 전력망을 좀 복구해주는, 좀 원활하게 해주는 이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고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결국엔 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중장기적으로 원전 프로젝트를 가동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급하니까 뭐 가스터빈도 막 쓰고 이제 뭐 항공기에 있는 엔진 뜯어다가 지금 뭐 가스터빈 발전소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 지금 현재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태양광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고 관련해서 ESS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원전 프로젝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주에 이어서 전력 전선주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경제방송을 보니까 전력 전선주 추천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대한전선이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 대표님, 전력 전선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얘기예요? 맥락이죠. 이제 뭐 발전소 지으면 결국엔 송전해야 되고 그 전력기기나 설비나 뭐 발전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 같이 간다고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하는데 전력기기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뭐 안 움직였어요. 예, 근데 결국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도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CS 모멘텀으로 주목받았던 로봇과 자율주행이 주춤하자 이제 시장은 다시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염승환 이사님. 제약 바이오 섹터도 2026년 올해 쭉 끌고 가볼 만한 섹터일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JP모건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던데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옥석도 좀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작년에 코스닥의 일부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압도적 성과를 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훈풍이 답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올해 뭐 연초 움직임도 봐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러겠죠. 이게 바이오 간다고 모든 바이오가 다 가고 반도체 간다고 모든 반도체가 다 가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엣지 있는 기업만이 차별화돼서 못 간 부분까지 다 이 1등 기업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승자독식 구조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어쨌든 계속해서 저는 좀 괜찮게 보지만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허송세를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그게 어려우시면 바이오 ETF라는 또 좋은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ETF 투자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작년에는 조방온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 반도체가 주도했다면 반도체는 계속 좀 시장을 이끌 것 같은데 그 파트너로는 저는 이제 바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일단 시총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고 우리나라에서 전체 2등이거든요. 사이즈도 워낙 크고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공시를 했죠. 공시에서 나 4분기 실적 이렇게 잘 나온다. 라고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이제 숫자까지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삼성바이오 분할해서 또 세계 최대 순수 CDMO 업체로 좀 변신을 하게 됐고 또 거기에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이 옛날처럼 그냥 FDA 물론 이제 이 승인받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 많은 미국의 또 영국의 이런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한국의 이 플랫폼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돈이 뭐 그냥 몇 천억짜리가 아니라 뭐 4조, 3조 막 이런 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도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한국도 이제 거기에 중요한 위치 또 기술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큰 게 나온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항상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단 이제 2026년에 방향을 잡아주고 그 후에 이제 아마케라든가 여러 학회에서 관련 데이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좀 기폭제로 해서 이 바이오도 한 축을 저는 차지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연초에 좀 부진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딜을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반도체 뒤를 이어서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이 또 반도체 섹터도 잘 보시지만 제약바이오도 잘 보시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 올해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일지 궁금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저희가 여러 번 좀 투자해 놓은 시간에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지금 또 주목해 봐야 될 기업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상징적인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왜 주목을 받냐면 그 해 한 해 이제 헬스케어의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대규모 장터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모든 빅파마들이 와서 그다음에 R&D 업체들, 바이오텍 회사들이 와서 이제 서로 이제 딜도 하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서로 자랑하는 자리죠.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계약들이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거기에서 하루 본다고 계약하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진행됐던 것들이 그 무근에 이제 연초에 많이 계약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캠, 뭐 펩트론도 지금 또 한 번에 뭐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D&D 파마텍 같은 회사들도 지금 결국에 이제 이게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뭔가를 했던 회사들이죠. 다 이제 관련이 있거나 했던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뭐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은 기회인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엔터와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는데요. 네,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재료 소멸에 따른 세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워낙 지금 수급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쏠려 있다 보니까 수급에 따른 조정인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이게 뭐 세론이라고는 악재가 나왔죠. 거기 이제 아까 정부에서 이게 그 얘기한 거 보니까 한알령 좀 시간 해제까지 시간 걸린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세론보다는 오히려 이게 악재로 좀 변해버렸다.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결과고 당분간 주가는 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한알령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 BTS가 컴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엔터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에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LS증권 염승환 이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